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갈무리 출판사 자매 학습 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무리 출판사의 새로 출판된 책 실제론의 부상, 아, 마누엘 데란다와 그레이엄 하먼의 대담집이지요. 예, 이 출판을 맞이하여 하먼 선생님 모시고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10시 반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회는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고 있지 않을 상태에는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미리도 받으셨겠지만 식순을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 11시까지 30분 동안 이 책이 출판되기 전에 프리뷰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간되기 전에 책을 먼저 읽고 좀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먼저 책을 읽어주신 세 분 선생님의 짧은 소감을 듣고 11시까지, 그 다음에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는 줌으로 하원 선생님이 자기 책에 대한 짧은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 한 10분 쉬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토론회에 이제 참석을 신청하셨을 때 사전 질문을 주셨어요. 12분이 주셨는데 이제 그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하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이제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미리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오늘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궁금한 점 아니면 함께 나누고 싶은 점 하만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책 소개와 그다음에 책 저자인 데란다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하만 선생님의 소개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제 숙지하고 신청을 어떤 토론회인지 알고 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발언해 주실, 그러니까 책 소감을 발표해 주실 세 분 선생님 중에 김진환, 여기 계시네요. 김진환 선생님께서 먼저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사실 제가 오늘 그 학술대회 참가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도 워낙 좋아하는 책이고, 또 프리뷰 할 때 재밌게 읽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네,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야에서 철학 분야에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독일 문학을 전공했고, 네, 네, 저는 독일 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러니까 더 깊은 내용은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 더 보충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좀 전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기본적인 이제 독법은 예전에 그 스티븐 샤비로 선생님께서 이곳 또 갈무리 출판사에서 강연을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본인은 글을 쓸 때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쓴다기보다는 오늘날 그러니까 현대에 이루어지는 이론이나 담론들에 대해서 본인은 응답하는 식으로 글을 많이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동의를 할 수 있었고 저의 오늘 감상도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조금 횡설수설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글을 적어왔는데 그것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이 사변적 실제로는 2007년도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열린 한 워크숍의 제목으로 사용된 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관련 서적도 매우 많고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After Speculative Realism, 그러니까 사변적 실제론 이후 혹은 따라서라는 제목의 저서도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최초의 시작 이후에 딱 10년 만인 2017년에 이 해당 저서가 영문판으로 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8년 뒤인 이제 우리 2025년에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대담자 중 한 명이자 한국어판 서평을 쓰기도 했던 한 그레이엄 하먼. 하먼 역시 우리 하먼의 용어를 빌려서 한 개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새로운 철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매우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하몬의 이러한 모습은 제 개인적으로는 슬라브의 지적을 닮아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활동 영역은 다르겠습니다만 하몬 본인도 어디에선가 몇 번 밝힌 바가 있는 것처럼 지적의 학문적 생산력 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론에 대한 뭐 반대 동의 여부와는 별도로 일정 정도의 존중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 하먼이 이야기했고 저도 그곳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먼도 지색의 뒤를 따라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래서인지 굉장히 다작을 하는 지적에게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듯이 하먼도 유사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책은 그토록 하모니 많은 말을 함으로써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료히 정리하기에 알맞은 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제론의 부상은 그레이엄 하먼이라고 하는 인물과 마누엘 데란다라고 하는 인물의 만남에 관한 책이죠. 따라서 이 책의 1차적인 이점은 하먼과 데란다 각각의 이론체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 책은 하모니든 데란다든 둘 중 한 명에게만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분명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만과 데란다 각자가 말하려는 바를 보다 명료히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보통 많이 보죠. 목차를 보면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풍기기도 합니다. 실제론, 유물론, 반실제론, 존재론, 시간, 공간, 과학 등등등 그 자체로 한 책의 주제가 될 만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어, 이 내용을 책 한 권에서 다룬다는 것이 또 더군다나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런 책에서 다 다룬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우선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답이 굳이 회의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 이 책이 갖는 보다 근본적인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원이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성사에서는 인용입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의 노력을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유사한 관념을 동시에 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당연히 함원 본인하고 이제 데란다가 되겠죠. 함원은 다른 책 사변적 실제론 입문이라는 책에서 이 역시 갈무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저서에서는 또 자신과 생각을 공유하는 뛰어난 종료들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 인물들로는 레비 브라이언트, 이언 보고스트, 뭐 티머시 모턴 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모니든 데란다든 결국 다른 여러의 철학자들과 학문적 결을 공유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론의 부상이라고 하는 책은 하먼과 데란다의 대담이지만 결국은 현재와 과거의 대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대변자로는 앞서 언급된 하먼과 데란다, 그리고 뭐 브라이언트, 보고스트, 모턴 등등등 계속 연쇄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겠고요. 요약하면 사변적 실제론자들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곳에서는 상세히 다룰 수는 없는, 왜냐하면 앞서 언급된 인물들이 참조점으로 삼는 철학자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과거의 철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반드시 의미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꼭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과거와 역사를 떠나서 혹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 남는 선택지는 하나인 것 같은데요. 과거와 유의미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이제는 주체 중심적 세계관,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거부로 구성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책에 접근하면 우리 독자는 함언에 더 동의하거나 혹은 데란다에 더 동의하거나 이러한 필요성을 잠시 내려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모니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들이 공유하고 있을 수 있는 오늘날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어떤 이론을 대상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이해하면 그것을 잘 비판하거나 혹은 잘 동의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네, 한 1,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독법이 읽지 못하는 것은 대상화할 수 없는 것을 대상화해 읽는 우리 독자가 처한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론은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수용사와 함께하는 역사적인 체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먼도 데란다도 거기에 더해서 사변적 실제론도 역사의 특정 시점에 등장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특정한 방식으로 수용될 유한한 객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읽는 우리는 더 유한한 존재이겠죠. 독일의 사회학자 토마스 렘케, 이 학자의 저서도 갈무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저서에서 이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네, 사변적 실제론자들은 인간의 접근과 독립적으로 현존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실제론적 확신을 공유하지만 현존하는 것에 대한 존재를 인간의 사유와 지식의 범주들에 한정하지 않은 채로 실행할 것을 권함으로써 전통적인 실제론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물의 통치라는 책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제 생각에 사변적 실제로는 실천적 개입이지 체계적 설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단지 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제공하는데 사변적 실제론의 의의가 있지 않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실제론의 부상은 실제론이 실제로 부상했음을 이야기하려는 어떤 자기증명서 같은 것이라기보다 만약에 실제론이 부상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 그 근거는 우리가 처한 21세기의 문제의식의 지평 위에 이 책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데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에 반대하면서도 그리고 각자의 이론을 방어하면서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계하는 것은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문제의식의 지평은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담론 자체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 실제론, 즉 과거의 실제론을 밀어내고 스스로 새로운 실제론으로 부상 중이다라고 저의 감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네네, 네네. 감사하다고요. 네네. 그러면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네네네. 예, 가보셔야 되는 거죠? 네네, 먼저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네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회가 있으셔서 이제 먼저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직접 얼굴 뵙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박미영 선생님이신데요. 아마 이제 그 사정이 있어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제가 대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박미영 선생님의 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을 주세요. 음,
잘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론의 구상에 관한 짧은 노트, 박미영. 하몬과 데란다의 대담을 담은 이 책은 기존 대륙 철학의 입장과 방법론을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철학적 기획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사변론적이고 객체지향적인 최근의 실제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철학자의 실제로는 퀭택 메이야수가 상관주의라고 명명한 입장에 동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즉, 세계의 존재로는 인간의 주관성, 인식, 언어에 의해 조건화되지 않은 객체와 과정 자체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하몬과 데란다는 존재론적 방법과 목표에서 크게 갈립니다. 하먼은 객체를 고유한 본질을 지닌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존재자로 본다면 데란다는 객체를 역사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안정된 형상으로 이해합니다. 자연과학적 설명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데란다는 과학적 설명이 현상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보지만 하먼은 객체가 그 자체로 환원 불가능한 실체적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물질성, 본질, 시간에 대한 입장 차이로도 이어집니다. 데란다는 존재론이 패턴화된 물질 에너지에 내재한다고 보지만 하먼은 물질 개념이 실제와 허구를 구별하는 기능 외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질에 대해서도 데란다는 모든 본질주의적 설명을 거부하지만 하먼은 객체가 개별 본질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데란다는 시간성을 실제론적으로 인정하지만 하먼은 시간을 관계적 네트워크의 일부로 보며 실제 자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영상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두 철학자의 실제론적 기획은 인류 새 시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동시에 실제론 논의에서 언어적, 논리적, 의미론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주체, 객체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남기도 합니다. 비록 사변적 실제로는 그 추상성과 정치적 및 윤리적 관심사로부터의 단절로 비판받았지만 비인간 존재들의 행위성에 집중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표현을 넘어서서 미디어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무척 아쉽습니다만 시간이 된다면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예,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어, 오늘 박미영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질문해 주신 내용을 공통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미학이나 문학, 그다음에 현대 미술과의 실제론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지, 어떤 상상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전체 질문자의 한 거의 반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윤리에 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다고 박미영 선생님도 이제 적어주셨는데 마침 우리 질문자 중에 요즘 이 답답한 한국 정치 상황, 그다음에 이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양대 자발적인 이제 움직임들, 그다음에 이 사회를 함께 직접 참여해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지금 높은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미영 선생님의 질문들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후반부에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윤하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차례인데요. 이윤하 선생님께서도 이제
상황이, 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셨고, 대신 이제 원고와 그 원고를 읽은 목소리를 직접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론의 부상 프리뷰어 이유나입니다. 실제론의 부상 프리뷰 작업은 지난해 5월, 6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철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없는 탓에 유물론은 뭔지, 신유물론은 또 뭔지, 실제론은 뭔지, 실제계와 실제는 또 어떻게 다른지 애매모호한 이해를 안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부분들은 크게 끄덕이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들은 그저 맞춤법 검사기가 읽는 것처럼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반년이 지난 지금 제게 남은 건 전문적이고 뭔가 멋지게 말할 수 있는 무엇은 아닙니다. 실제적 만남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리 가시적이지 않고 기억에 없는 것도 종종 있으니 이게 어느새 또 실제가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다시 책을 살짝 들추며 떠오르는 것과 제가 이해하는 실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이 실제론을 주제로 데란다와 하몬이라는 두 인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하몬의 입장에서, 어느 장면에서는 데란다의 입장에서 끄덕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는 나라는 특이한 본질, 이 책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라는 객체의 정체성 보존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여하튼 저는 각각의 논점마다의 조금씩 다른 관점과 강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두 인물의 대화 사이에서 데란다도 아니고 하몬도 아닌 저라는 객체와 실제론의 관계를 조금 더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 158페이지에서 하몬은 모든 것이 개체와 과정이고 개체들이 파생적이라면 모든 순간은 동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데란다 역시 맞습니다. 모든 것이 과정일 뿐이고 아무 생산물도 없는 실제론적 존재로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처럼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 생산물이 없다면 정체성의 생성과 유지 과정들의 현존을 가정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이어 하몬과 데란다가 이의 철학적 차이와 의미들을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그것이 진리이거나 아니거나 혹은 그 뒤에 밀고 나가는 것들이 제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란다는 불연속적인 것들이 세계에 더 많이 있다고 말하거나 하몬의 모든 사건을 시간적 연속체로 전환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반증이나 이유보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이 동일하다면 이는 굳이 애쓸 그 무엇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필요해지는데, 이에 대해 하몬은 이의 의미가 인간에게 유의미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의 문장에 자칫하면 인간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할 뻔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인간만을 빼놓을 수도 없으니 인간에게만 유의미한 것을 할 순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이소구와처럼 돼지들이 소풍을 가서 술을 세면서 자신만을 빼고 새는 패착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철학가가 아니라 저는 그동안은 심리 상담가로 오래 있었는데 임상가족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향해 밀고 나가는 과정보다 어떤 효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다시 반증되고 또 수정되더라도 그럼에도 생산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론자들 혹은 오늘의 하먼이 하먼에게 효과와 생산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효과를, 어떠한 생산을 향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하튼 저는 상관주의자는 아닌 실제론자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객체는 인간의 인식과 감각을 초월하는 심층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읽은 다와다 요코의 지구의 아로 새겨진 이라는 소설에서 그 주인공 요코는 텐조와 요코와 텐조의 이제 성관계 장면을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눈 쌓여 꽁꽁 언 들판을 깨는 우지근하고 따뜻한 검은 강을 떠올리게 했다. 그 흐름이 밤이 되어 열을 띠며 똑바로 이쪽을 향할 때 격렬한 바람이 일고 의식이 촛불처럼 훅 꺼졌다. 이튿날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영상이 없었다. 떠오르는 것은 영화에서 본 타인의 선교 장면뿐. 두 사람의 행위를 머릿속으로 재현하려 해도 떠밀다, 빨다, 핥다, 비비다, 뒤엉키다, 요동치다 등의 동사가 우스꽝스럽게 춤을 출 뿐이고 주어가 없는가 하면 목적어도 없었다. 기억을 보존하고 재생하는 일을 할 수 없기에 매일 밤 선교 그 자체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적습니다. 즉 주인공 요코는 실제했지만 또 없는, 온전한 말이 되지 않았던, 주어가 없는가 하면 목적어도 없었던 그냥 동사들의 향연이었던 성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었으나 각인되지 않은 무엇.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반복하게 하는 실제의 힘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이데거의 비사유도 떠오릅니다. 그는 사유를 자극하는 것, 즉 사유를 시작하게 하는 것은 사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곧 비사유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자 서동욱은 차유와 반복의 사상에서 사유를 강요하는 그것은 사유의 무능력이고 사유의 무능력이 사유를 강요한다는 것은 사유가 코기토의 자발적 능력에 의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며 이는 사유의 자발성보다 심층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사유가 위치한 심층이 실제일까? 그래서 이 실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사유하게 하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이쯤 되니까 책이 아니라 실제를 다룬 책이 던져진 저의 일렁임을 표현한 소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실제에 대한 일렁임과 흐름을 일으키는 의미 있는 책이라는 소감으로 나이스하게 귀결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사회의 무능력이 다시금 이 책을 읽게 할 것 같으니 철학적 흐름과 구체적 개념들은 이후 읽어가면서 다시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와 실제론에 대한 의미 있는 요동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실시간으로 강연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녹화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 귀한 시간, 멋지고 좋은 강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윤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어디서 되게 맛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네요. 아, 죄송해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제가 미디어 플레이어를 안 껐기 때문입니다.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라이브러리에 있었던 두 번째 효과음이
재생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출판되기 위해서 미리 책을 읽고 책이 어떻게 출판 시장에 등장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도움을 주셨던 세 분 선생님의 감사한 발표를 들었고요. 드디어 이제 책의 저자이신 함원 선생님을 만나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통역해 주실 김자 선생님 계십니다. 그러면 함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나오셨나요? 죄송합니다. 김자 선생님이 아니라 강지아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뵀는데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함원 선생님 계시나요? 지금? 네,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Professor Harmon, now we can start your lecture that you, 계셨구나. All right, thank 자, you. I think 그러면 you've sent the text and we'll share the Korean version on the screen. 한국어 버전은 공유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파일을? 제가 지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같이 함원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면서 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자 선생님? 네. Let us welcome 아, Professor Harmon.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Your 예, 준비됐습니다. 그럼 제가 공유할게요. yeah. 제가 그 공유 화면이 뜨면 발표를 이제 해주십사 부탁드려요. 네. Okay, so the moderator will scroll as you speak, so you can All start. right. Yeah. This talk is entitled Reflections on My Work with DeLanda. Several times I have explained the history of speculative realism in print. One of the key moments occurred in April 2006 when I was still living in Egypt, but traveled to Iceland to give a conference paper at the Nordic Society for Phenomenology. While in Reykjavik, I engaged in email correspondence with Ray Brassier, Ian Hamilton Grant, and Quentin Meillassoux over the course of 2 or 3 days. And in this way, Brassier's idea of bringing all four of us together for a conference became a reality. Speculative realism was born. Something else happened on the return trip. For some reason, my flight back to Egypt was unusual. I left Reykjavik early in the morning, landed for several hours in Glasgow, Scotland, then had another long layover in Amsterdam, where I was able to meet briefly with my friend, the political philosopher Noortje Morris. From there, I flew back to Cairo, which must have made me the only person in human history to have visited the city centers of Reykjavik, Glasgow, Amsterdam, and Cairo on the same day. What I did not yet mention is that while in Glasgow, I entered a bookstore and picked up a small volume that interested me, Intensive Science and Virtual Reality by Manuel DeLanda, which famously interprets the philosophy of Deleuze and Guattari, not Turkey, sorry. That's the spell check. The philosophy of Deleuze and Guattari in terms of the scientific theories of nonlinear dynamics. Despite my admiration for the irreverent style of Deleuze, I was never really a Deleuze specialist, which meant that I was not closely following the latest developments in Deleuze studies. That is why it took me 4 years to acquire a copy of DeLanda's already famous book. But there's always too much to read in every intellectual's home, so I put the book aside in Cairo while finishing the teaching semester there.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living in Cairo was that, unlike my current home in Los Angeles, Cairo was very close to dozens of foreign countries, and I traveled to as many of them as I could. So it was that just a few months after buying DeLanda's book in Scotland, I traveled to India for a first visit to the exciting city of Mumbai. I took Intensive Science and Virtual Reality along on the trip, and remember reading it under a ceiling fan in the hot summer weather of India's west coast. Immediately, I was excited by the book and by DeLanda's defense of realism, still so rare at the time in the tradition of continental philosophy. Although his approach and arguments were different from my own, which made use of Heidegger rather than Deleuze, and although DeLanda is 16 years older than I am,
This seemed like someone I should definitely meet. So I got his email address through a mutual friend and sent him the first of what will be many emails over the years to come. 5 years later, we finally met in New York, just one day before Hurricane Sandy struck the city. After spending most of his adult life in New York, first as a filmmaker and then as a philosopher, DeLanda retired to his native Mexico a few years ago. So much for the story of how we met. More importantly, how does object-oriented ontology differ from DeLanda's own Deleuze-inspired philosophy? Readers of The Rise of Realism will be able to find some clues in the book. The major difference is easy to see. Although DeLanda and I are both realists, he defines realism in the more usual way as the belief that a world exists outside the mind. Although I certainly have nothing against this idea, I would define realism differently. It's not just that a world exists outside the mind, because this concedes too much to the central assumption of modern European philosophy, which is that the mind is the only thing that has an outside. Modern philosophy is obsessed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re is a gap between thought and world, and if so, then how we can cross that gap to make accurate statements about the world outside us. The reason this happens, of course, is that René Descartes succeeded in convincing many people that we have direct access to our own thoughts, but only indirect access to everything else. But do we really have direct access to our own thoughts? Psychoanalysis would say no, especially Jacques Lacan, who repeatedly emphasizes that in Descartes' famous phrase, "I think, therefore I am," the I that thinks and the I that am are not the same I. Thought is split off from itself. A similar point was made a few decades earlier by the Spanish philosopher José Ortega y Gasset, one of my favorites. In Ortega's case, this came in a critique of Edmund Husserl for thinking that thought has direct access to itself. Much like Lacan would do later, Ortega reminds us that when thought looks at itself, it looks at itself as an object, just like it looks at animals, flowers, or stars in the skies as objects. In practical terms, just think of how our personal confusions are often solved by friends who sometimes know us better than we know ourselves and can see our problems more clearly than we can ourselves. In fact, our sense of self is highly mediated by other humans, by language, by symbolic systems in general, and Lacan would be the first to say, even by mirrors. As I see it, shifting now from Descartes to Kant, these observations require that we rethink half of the Kantian legacy. I've written in several publications that there are two main aspects of Kant's philosophy. First, there is an unknowable thing in itself that differs from appearance. Second, we cannot talk about how two non-human objects interact outside the conditions of human access to experience. Quentin Meillassoux rejects the first but accepts the second, while I accept the first while rejecting the second. Though I am less certain about this next part, it also seems to me that Ian Hamilton Grant rejects both aspects of Kant while Ray Brassier accepts both. To summarize, our thought about ourselves never totally coincides with what we really are. Kant knew about this difference. It is what gives him hope that human freedom may still exist, even though, as phenomenal selves, we are shaped by the chains of cause and effect that also leads non-human objects to behave as they do. But Kant was never fair to the other side of this question. Namely, just as humans cannot grasp the inner nature of objects in themselves, it also follows that objects do not interact with other objects as they are in themselves. The reason so many people find this hard to accept is that they assume that only conscious entities are haun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phenomena and things in themselves. But as object-oriented ontology has long argued, it is not consciousness that produces this difference for the first time. Instead, relationality itself entails that objects cannot encounter each other completely. A human being cannot understand all aspects of fire or cotton, but likewise, fire and cotton do not interact with more than a surface. Relations are external to their terms. In any case, what this means is that object-oriented ontology se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henomenal and the real absolutely everywhere. The real is not just something outside the human mind, but something outside any relation, even if no humans or even animals are involved in it. The clearest way this manifests in my dialogues with DeLanda in The Rise of Realism is that for DeLanda, natural science is a privileged discourse about the real, whereas human activity deals heavily with the unreal. This can be seen in his skeptical attitude towards two continental philosophers
who do not see it quite the same way as Delanda. Take Bruno Latour, for instance, an important philosopher to whom I was personally and intellectually close during his lifetime. Much like an analytic philosopher, Delanda is suspicious that Latour treats science as nothing more than a relativist exercise in reducing science to a kind of power politics. I do think that Latour started his career this way, and also think that up until the end of his career, he would often treat nature and society in an asymmetrical way, despite his project of treating them symmetrically. For example, when some French doctors x-rayed the mummy of the Egyptian pharaoh Ramses II and concluded that he died of tuberculosis, Latour called this an anachronism. Since tuberculosis was still unknown in ancient Egypt, saying that Ramses died of tuberculosis is no better than saying that he was killed by a machine gun. But as I have argued in various publications, this argument does not work. The existence of tuberculosis is not the same thing as the human discovery of tuberculosis. And to this extent, I agree with scientific realists like Delanda. But for me, Latour's importance goes far beyond this limited issue. His greatest gift to philosophy was his powerful argument that we can't make a clean separation between nature and culture, but that we need a wider theory of the interaction of objects that treats them all in roughly the same way. Yes, Latour does this by saying that nothing exists beyond the various actions and effects of every object. But I think this is not difficult to fix. In some ways, object-oriented ontology is a kind of Latourian actor network theory that does affirm the existence of reality outside the networks. Latour tries this briefly with his theory of the plasma, which he quickly abandoned, but Latour's plasma was too much like a single lump without parts, similar to the pre-Socratic apeiron. In any case, I don't agree with Delanda that natural science has any sort of privileged ability to gain access to the real, as can be seen from the simple fact of scientific theory change, and from the idea of Karl Popper and Imre Lakatos that falsification ensures that science moves away from past scientific theories more than it moves towards the truth. Another difference between Delanda's philosophy and my own might seem less central, though I also think it's important. This has to do with our different views of evolutionary theory. Delanda is mostly committed to Darwin's version of evolution, and for Darwin, what really exists are individual living things. A species doesn't really exist, but is just a nickname for many different animals that have a kind of family resemblance. This comes from Darwin's view that species develop gradually over extremely long periods of time. Eventually, a line of animals seems different enough from its ancestors that we can arbitrarily say that a new species has been formed, although there is actually a gray area where one changes into another. For my own part, I feel closer to the more sudden model of species change found in one version in the work of Niles Eldredge and Stephen Jay Gould, and in another version in the radical American biologist Lynn Margulis. Eldredge and Gould tend to think of sudden environmental change as the reason for species evolving rather suddenly, while for Margulis, new species emerge primarily through symbiosis between two already existing species. For example, one creature enters the body of another as a parasite, but over time it becomes an essential organ of the other creature's cells. Bacteria and viruses constantly enter our cells, Margulis argues, and some of them remain there permanently and give new power and ability to our cells. And in fact, DNA analysis shows that many parts of the human cell are not programmed by our DNA, and therefore must have started as foreign invaders of our bodies before eventually helping us to evolve. In The Rise of Realism, Delanda is even more critical of Karen Barad and implicitly of Slavoj Žižek's attempt to interpret the work of Heisenberg and Bohr as saying that the human subject is what produces or co-produces reality. Although just like Delanda, I also reject this interpretation of quantum theory, I am more positive about the effects Barad and Žižek have had in getting continental philosophers to take quantum physics more seriously. Too many continental philosophers have followed Heidegger's dogma that science does not think, and that science is at best merely correct without reaching any deeper level of truth. It is my opinion that the continental approach to science is long overdue to be scrapped and replaced. But maybe I should end today's presentation by discussing a point on which Delanda and I agree, and that concerns the philosophy of society. Although many philosophers are most familiar with his intensive science and virtual philosophy, with its novel interpretation of Deleuze, the most cited work of Delanda is actually his later book, A New Philosophy of Society. He begins this book with a point that object-oriented ontology is happy to endorse.
Calling for a realist philosophy of society, DeLanda anticipates the objection that if realism means belief in a world outside the mind, then since society would be impossible without human minds, a realist theory of society is impossible. DeLanda correctly notes that this objection confuses two different roles of the mind. Yes, it is certainly true that no human society would exist if all human minds disappeared. In this sense, human thought is a necessary ingredient of human society. But it does not follow from this that humans are a privileged observer of society. This is not a straw man objection. Many distinguished Western thinkers, such as Giambattista Vico in 18th century Italy, assume that if we humans created something, then we must be able to understand it. This is why Vico thinks we can understand language and history more directly than we can understand nature. DeLanda disagrees, and he is right to do so. The fact that we created society doesn't mean that we can understand it. Once we create it, it develops structures and laws that even the most advanced sociology and anthropology struggle to grasp. Although DeLanda never fully endorses object-oriented ontology, we agree completely that society has a real side and a phenomenal side no less than nature does. And for this reason, society is just as full of surprises and unexpected events as the explosion of a supernova in distant outer space. In person, DeLanda is a good companion for conversation. Although firm in defending his views, he is friendly and a good listener, and also has an excellent sense of humor that he doesn't always show in his written work. It is also impressive that he became a major contemporary philosopher entirely through his own independent reading and thinking, given that he never pursued graduate study for a PhD in philosophy. He was a filmmaker who became interested in the electronic equipment he used in this field. This eventually led him to study analytic philosophy on his own, and later continental philosophy, where he eventually found his favorite philosopher, Deleuze. There are few similar examples of self-taught philosophers in the contemporary world, or at least not many examples of philosophers who reached a world-class level with little formal training. On that note, I will end this presentation and eagerly await your questions. It is truth and not flattery when I say that questions from this audience in Korea are always among the toughest and most serious that I receive anywhere in the world. And as always, I want to thank Galmori Publishing for the beautiful job they did with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Rise of Realism, covering everything from translation to editing to graphic design. It is my pleasure to be here agai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I think we have received several questions, and we planned this to begin around 12, but we have still a lot of time. Shall we take 5 minutes of break before Sure. going into 아, question? 5 minutes 아니고 10분 쉽시다. Okay. Let us take 10 minutes of break. Yeah, moderator just suggested. Okay, then All right. see you in 10 minutes. Yeah. I'll see you. 네,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10분 쉬고 그러면 지금 18분이니까 28분에 예, 예, 예.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